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세 번째 이야기 주디 작가가 되다 8월 3일 록윌로우 농장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2달 가까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번 여름에는 아저씨를 좋아할 수 없군요. 셀린의 별장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저씨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저씨는 제 보호자이시니까 무슨 일이든 아저씨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만일 제가 아저씨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디, 즐겁게 지내고 오렴.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오너라.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돌아오려무나. 그런데 아저씨는 비서를 시켜서 록윌로로 가라고 퉁명스럽게 명령했을 뿐이에요. 제 마음이 상한 것은 아저씨의 명령에 인간미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끔 아저씨가 직접 편지를 써 보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아저씨가 저에 대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는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답장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세한 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괴로운 약속이에요. 저는 너무 쓸쓸해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저씨뿐인데 아저씨는 그림자처럼 막연하잖아요. 아저씨는 제가 만들어낸 공상의 인물이니까요. 아저씨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제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면 그 카드를 꺼내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본답니다. 제 기분은 아직도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아저씨를 용서해드리고 명랑한 주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이번 여름에는 소설을 계속 쓸 작정이에요. 벌써 단편 소설을 4편이나 완성시켜 4군데의 잡지사로 보냈어요. 옛날에 저비도련님이 비 오는 날에 놀이터로 사용했던 지붕 밑 다락방 한쪽을 제 작업실로 쓰고 있답니다. 그곳은 천장에 창문이 2개나 있어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거든요. 단풍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나무의 빈 구멍에는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죠. 며칠 뒤에 좀 더 재미있게 농장 소식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울림. 8월 10일 목장 연못가에 있는 버드나무 위에 올라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발밑에서는 개구리가 울고 있고 머리 위에서는 매미가 노래하네요. 아기 다람쥐 2마리가 나무 줄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요. 벌써 1시간 동안이나 여기에 있었어요. 무척 기분 좋은 장소예요. 쿠션을 2개 깔았기 때문에 꽤 편하답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명작을 써보려고 펜과 종이까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주인공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소설 쓰기를 멈추고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북적거리는 뉴욕에서 지내실 아저씨께 향기로운 바람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친 전원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비가 내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다락방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주로 스티븐슨의 작품이었죠. 저는 소설 속의 인물보다도 이 작가에게 더 호감이 가요. 아버지가 남긴 1만 달러를 모두 요트 구입하는데 다 써버리고 남양군도로 항해를 떠나다니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제게 1만 달러란 유산을 남겨주었다면 저 역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게도 지독한 방랑의 기질이 숨어 있거든요. 지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목요일 저녁. 이 편지에 농장 소식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네요. 요즘 주디는 너무 철학적으로 변해서 일상의 시시한 사건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저씨께서 꼭 소식을 듣고 싶다면 알려드리죠. 농장에 있는 9마리의 새끼 돼지가 지난 화요일에 개울을 건너 도망쳤는데 8마리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함부로 남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다우드 아주머니 집에 새끼 돼지 1마리가 늘어난 것 같아요. 위버 씨는 자기네 헛간과 마른 풀 창고를 밝은 호박색으로 칠했답니다. 아주 보기 싫은 색깔인데도 위버 씨는 그 색을 칠해야 오래 간다고 우겨댔죠. 로드 아일랜드 레종 암탉이 15개의 알을 품고 있었는데 겨우 3마리밖에 까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는 흔치 않거든요. 아이라 해치 영감님은 관절염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벌이가 좋을 때 조금 더 저축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에서 돌보아 드리고 있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에는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을 거예요. 아저씨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우체국에서 25센트를 주고 새모자를 하나 샀어요. 이 그림은 마른 풀을 베려가는 요즘 주디의 모습이에요.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글씨도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마을 소식도 다 알려드렸으니 그만 쓸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올림. 금요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저씨, 굉장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록윌로에 누가 오는지 아저씨는 절대로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비스 씨가 샘플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비스 씨는 버크셔 지방을 자동차로 여행 중인데 지금 매우 피곤해서 깨끗하고 조용한 농장에서 쉬고 싶으시대요. 언제라도 와서 묵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하셨대요. 아마도 1~2주일, 어쩌면 3주일 정도 여기서 묵을 것 같아요.
록윌로 농장은 야단이 났답니다. 온 집안을 대청소하고 커튼도 모두 빨았어요. 저는 오늘 아침 길모퉁이에 있는 상점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현관에 놓을 새 깔개와 기름 헝겊, 그리고 현관과 층계 뒤쪽에 바를 갈색 페인트를 사왔어요. 다우드 아주머니는 내일 창문을 닦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평소에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샘플 부인은 매우 훌륭한 주부랍니다. 그런데 아저씨, 남자들이란 정말 무심한 것 같아요. 저비스 씨는 오늘 도착할지, 그렇지 않으면 2주일 뒤에 도착할지 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빨리 오시지 않게 되면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아래층에서 에머사이가 마차에 그로브를 메고 있어요. 저는 혼자서 말을 몰고 갈 수 있답니다. 아저씨가 늙은 그로브를 보시면 제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녕, 주디 올림. 정말 멋진 끝인사지요. 스티븐스는 편지에서 빌려왔답니다. 토요일. 안녕하세요. 어제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모으러 왔을 때 이 편지를 미처 봉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덧붙여 쓰려고요. 이곳은 하루에 한 번 정오에만 우편물이 배달된답니다. 시골의 농부들은 우체부 아저씨를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편지를 배달해 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5센트 정도의 심부름 값을 받고 여러 가지 볼일을 대신 봐주거든요. 어제는 구두끈과 콜드크림 한 통, 그리고 커다랗고 파란 나비 넥타이, 구두약 한 통을 사다 주었어요. 제 주문이 많았는데도 심부름 값을 10센트 밖에 받지 않는다니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신답니다. 배달 구역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우체부 아저씨는 걸으면서 그것을 읽은 다음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뉴스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록펠러 씨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거나 해도 아저씨가 일부러 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 역시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으니까요. 저비 도련님한테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답니다. 하지만 집안은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정성 들여 신발 바닥을 닦는다고요. 저비스 씨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날마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 대학에서 자유롭게 제잘거리며 지내다 보니 이제는 이야기 상대가 없으면 쓸쓸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젠 정말 그만 쓸게요. 다음번에 더 긴 편지를 보내드리겠어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8월 25일. 아저씨,
저비도련님이 와 계세요. 우리는 매우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신 지 벌써 열흘이나 되었지만 아직 돌아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샘플 부인이 그분을 어린애처럼 대하는 모습은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저비도련님이 어렸을 때도 그랬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랍니다. 그분과 저는 현관 옆에 작은 식탁을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해요.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서, 또 비 오는 날에는 제일 좋은 응접실에서 식사를 하죠. 그분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결정하면 하인 캐리는 테이블을 들고 따라다녀요. 그 장소가 너무 멀어서 캐리가 골생할 때에는 저비스 씨는 언제나 설탕 그릇 밑에 1달러의 수고료를 놓아두죠. 저비스 씨는 무척 호감이 가는 분이에요. 이 부근의 농부들에게도 매우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허물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상대도 금세 마음을 터놓게 된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처음엔 그분을 경계했대요. 옷차림이 유별났으니까요. 헐렁한 반바지에 주름이 있는 위독과 승마복 같은 옷을 즐겨 입거든요. 그분이 새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마다 샘플 부인은 매우 대견해해요. 샘플 부인은 그분의 주위를 빙빙 돌며 여기저기 자세히 바라보고는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죠. 그러면 저비스 씨는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저쪽에 가서 자기 일을 하도록 해요.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샘플 부인의 무릎에 앉아서 얼굴을 씻었던 적이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샘플 부인의 무릎을 보며 더욱더 그렇답니다. 지금 그녀의 무릎은 매우 통통하게 살이 쪘거든요. 그러나 저비스 씨 말로는 예전에 샘플 부인은 호리호리하고 무척 날쌔서 저비스 씨보다도 더 빨리 달렸대요. 우리는 요즘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농촌을 탐험하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재미있는 모양의 작은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법도 배웠답니다. 소총과 권총 쏘는 법도 배웠고 말 타는 법도 배웠어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저비스 씨와 저는 스카이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정상에 도착할 무렵에는 제법 숨이 찼어요. 산기슭에는 나무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꼭대기는 바위가 겹겹이 쌓인 넓은 황무지였어요. 우리는 해가 지는 광경을 보기 위해 꼭대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답니다. 그러고는 모닥불을 피워 저녁을 지었어요. 저비스 씨가 요리를 했는데 야영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달빛에 의지하여 산을 내려왔어요. 숲의 오솔길까지 오니 그곳은 캄캄했어요. 그렇지만 저비스 씨가 준비해온 회중 전등으로 길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 걸을 수 있었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우리 무척 즐겁게 걸었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가 읽은 책들은 모두 다 읽으신 것 같았고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둘이서 멀리까지 산책을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우리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샘플 부인의 깜짝 놀란 표정을 아저씨께도 좀 보셔야 했는데. 어머나, 저비도련님, 주디 아가씨, 모두 비에 흠뻑 젖었군요. 어머나 세상에, 새 코트가 엉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마치 10살짜리 아이들이었고 샘플 부인은 잔소리꾼 엄마 같았어요. 저는 문득 이러다가 이 일 때문에 당분간 차 마실 때도 잼도 못 얻어먹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답니다. 일요일, 지금은 일요일 밤 11시, 저녁 식사 때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셨더니 잠이 오질 않네요. 오늘 아침 샘플 부인은 저비스 씨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1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려면 여기서 10시 15분에는 출발해야 해요. 알았어요, 유모. 마차를 준비해둬요. 만일 내가 늦거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출발하도록 해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좋을 대로 해요. 그렇지만 말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두지는 말아요. 저비스 씨는 샘플 부인이 교회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 캐리에게 도시락을 싸게 하고 저한테는 서둘러 외출복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가 낚시하러 갔답니다. 이 일로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록윌로에서는 일요일에는 2시에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비스 씨가 7시에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비스 씨는 언제나 기분 내키는 시간에 식사 준비를 시키거든요. 마치 식당에서처럼요. 그래서 가엾게도 캐리와 에모 사이는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려던 계획을 취소해야 했죠. 저비스 씨는 보호자 없이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그러셨어요. 저비스 씨는 저를 드라이브 시켜주기 위해 마차가 필요하셨거든요. 가엾은 샘플 부인은 일요일에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은 죽어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샘플 부인은 저비스 씨가 어렸을 때 좀 더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했죠. 게다가 저비스 씨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일이 틀어졌으니 무척 속상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낚시하러 갔죠. 저비스 씨는 작은 물고기 4마리나 낚았답니다. 우린 그걸 모닥불에 구워 먹었어요. 꼬치에 깨어 굽다가 불 속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조금 제 냄새가 나긴 했지만 그런대로 맛있었어요. 우리는 4시에 집으로 돌아와 5시에 드라이브를 하고 7시에 저녁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10시에 방으로 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깜빡깜빡 졸게 되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키다리 선장님께 요 며칠 동안 저비스 씨와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해적과 항해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스티븐슨의 보물섬은 정말 재미있어요. 아저씨도 읽어보셨나요? 스티븐슨은 이 연재소설의 원고료로 겨우 30파운드를 받았을 뿐이래요. 위대한 작가가 되어도 돈은 많이 못 버나 봐요. 전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을 해야 할까 봐요. 어머, 편지에 스티븐슨 얘기만 잔뜩 늘어놓아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 제 머릿속은 스티븐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록 윌로의 서재는 이 작가가 점령하고 있답니다. 이 편지를 벌써 2주일째 쓰고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저씨도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저비스 씨께 아저씨와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상류 사회의 분들이고 사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렇지만 아저씨의 진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저비스 씨에게 물어볼 수도 없네요. 제가 아저씨의 진짜 이름도 모르다니.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니펫 원장님 말씀대로 아저씨는 정말 괴짜인가 봐요. 사랑을 담아 주디 올림. 추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스티븐슨에 대한 이야기만 쓴 건 아니네요. 한두 군데 저비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9월 10일 아저씨께 저비스 씨가 뉴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몹시 보고 싶어요. 사람이든 장소든 생활 방식이든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울적해지나 봐요. 2주일 뒤에는 개학이에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무척 기쁘답니다. 이번 여름엔 작품을 많이 썼어요. 6편의 단편 소설과 7편의 시를 써서 여러 잡지사에 보냈죠. 하지만 모두 정중한 답장과 함께 되돌아왔네요. 그렇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좋은 연습이 되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저비스 씨가 제 원고를 읽고는 형편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네요. 그분은 진실을 말할 때는 예의를 갖추지 않죠. 그래도 마지막에 쓴 대학 생활을 소재로 한 소설은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타이프로 다시 쳐주셨어요. 저는 그걸 잡지사에 보냈어요. 보낸 지 2주일이나 되었으니까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이곳의 하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비한 오렌지색 햇살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쓰자마자 무척 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창문들을 닫았죠. 캐리는 비가 새는 곳에 받쳐놓을 우유 냄비를 두 팔에 가득 안고 지붕 밑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쿠션과 깔개, 모자, 그리고 매튜 아놀드의 시집을 과수원 나무 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서둘러 뛰어갔지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폭풍우가 몰려오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해요. 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치워야 한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망가져 버리니까요. 목요일. 아저씨 기뻐해 주세요. 우체부 아저씨가 지금 신나는 소식이 담긴 편지를 2통이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제 소설이 $50에 팔렸다는 내용의 편지예요. 드디어 저도 작가가 되었답니다. 다른 한 통은 우리 대학 학생과에서 보낸 것인데 앞으로 2년 동안 기숙사비와 수업료를 포함한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랍니다. 이 장학금은 특히 국어 과목에 뛰어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래요. 이곳에 오기 전에 신청을 해놓긴 했지만 1학년 때 수학과 라틴어의 성적이 나빠서 기대하진 않았는데 정말 너무 기쁘답니다. 앞으로는 아저씨께 지금까지처럼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매달 보내주시는 용돈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것도 차차 소설을 써서 충당할 수 있겠죠?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2학년이 이겼을 때의 작가 제루샤 에버트 올림.